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그 느낌. 잠들기 전, 조용한 밤이 되면 어디선가 올라오는 무거운 감정들. 분명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편한 그 느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불편함, 그 무거움은 여러분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사실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깊은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안에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의 상처, 사회의 기대, 다른 사람들의 판단, 심지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두려움까지. 우리는 평생 이런 것들을 우리 것인 줄 알고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슬픔, 그 분노, 그 불안감이 정말 여러분 것이 맞나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내 것이 아니라니. 하지만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면서 자란 거예요. 엄마의 불안, 아빠의 화, 할머니의 슬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랐고 어느새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요. 우리는 개인보다는 가족,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해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웠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무거움을 물려받아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행복해지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까지 느껴요. 이게 바로 융기 말한 집단 무의식의 한 형태예요.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과 조상들의 경험까지도 무의식 속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감정이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정말 맞아떨어지나? 예를 들어 별것 아닌 일에 과도하게 불안해진다면 그건 지금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공포를 느낀다면 그건 어렸을 때 누군가의 화를 자주 목격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의 크기가 상황과 맞지 않을 때 그건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투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융은 이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너무 아파서 의식 밖으로 밀어낸 것들. 그런데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문제를 겪고,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어느새 자신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 그 목소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죠. 아,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물려받은 패턴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거부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해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못 봤구나?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의식의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어렸을 때 본 것들을 안전하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해요. 설령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감정들, 그 패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려받았다고 해서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 우리가 그걸 인식하기만 해도 그 힘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출처를 찾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보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때 처음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만들어진 그 믿음.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 나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믿음,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된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리두기예요. 그 감정이나 믿음을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불안이 아니라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전자는 불안이 나의 본질이라는 뜻이지만 후자는 불안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두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네 번째는 대화예요. 그 감정이나 믿음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융은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우리 안에 여러 목소리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불안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뭘 두려워하는 거니?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 그러면 놀랍게도 답이 들려와요. 우리 안의 모든 감정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설령 그게 지금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처음 생겨났을 때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감사해요. 네, 맞아요.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네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제 충분히 컸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감정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6번째는 용서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어려워요.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영원히 묶여 있게 돼요. 그 분노, 그 원망이 우리를 계속 과거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그 일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 분노가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짊어지고 살아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간의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부모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것도 아닌 짐을 한가득 지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고 누군가의 행복을 책임지려고 하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살아야 해요. 각자의 행복은 각자가 찾아야 해요. 이게 무책임하거나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건강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 살아주려고 하면 둘 다 망가져요. 융근 개별화 과정에 대해 많이 말했어요. 개별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평생에 걸친 여정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특정한 틀 안에 가두려는 힘들이 너무 많거든요. 착한 딸이 되어라. 효도하는 아들이 되어라.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옥죄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그런 역할 너머에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에요. 고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원해요. 억눌리거나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침묵 속에서예요.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이미지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꿈도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의 무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조용히 앉아있을 시간도, 꿈을 기억할 여유도 없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고, 소비해요. 그러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 처음에는 불편할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올라오고 할 일들이 떠오르고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계속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목소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비난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저 부드럽게 안내해요. 이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이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진정한 자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혜로운 존재. 이 자기와 연결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설령 겉으로는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익숙한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이 고통은 내가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유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융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개별화 과정이 영웅의 여정과 같다고 했어요. 신화 속 영웅들처럼 우리도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해요. 거기서 괴물과 싸우고 시련을 겪고 보물을 얻어서 돌아와요. 이 괴물이 바로 우리 안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그 괴물과 싸워서 이기면 그 괴물이 가지고 있던 힘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노를 억눌러 왔다면 그 분노를 직면하고 나면 그 안에 있던 열정과 생명력을 되찾게 돼요. 슬픔을 피해 왔다면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나면 더 깊은 연민과 공감 능력을 얻게 돼요.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조각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융은 말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둠도 포함해야 한다고. 빛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빛과 어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어둠을 부정하려고 할 때 생겨요. 어둠을 부정하면 그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르게 우리를 조종해요. 하지만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그림자 작업의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이기적일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의 어둠을 인정할 때 그 어둠의 힘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다룰 수 있게 되니까요. 반대로 항상 착하고 긍정적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억눌린 어둠은 언젠가 터져요. 갑작스럽게 통제할 수 없게 터져서 우리 자신도 놀라게 해요. 평생 화를 안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억눌린 그림자의 분출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한 방법은 뭘까요? 조금씩 의식적으로 그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건강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슬플 때 울어도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많아요. 울면 약한 거라고, 화내면 못난 거라고 배웠어요. 특히 여성들은 항상 부드럽고 이해심 많아야 한다고 배웠고, 남성들은 감정을 숨기고 강해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이런 억압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융의 심리학은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요.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빛과 어둠을 다 가진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과거를 다 들춰내고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융도 이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과거를 들춰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거기 머물기 위함이 아니에요.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에요. 마치 뿌리를 찾는 것과 같아요. 나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뿌리를 살펴봐야 해요.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해지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건 자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렇게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융근 내면의 아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채로, 두려운 채로, 외로운 채로. 그 아이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 울면서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겨요. 그럼 어떻게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아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네가 거기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무서웠겠다. 이렇게 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이제는 괜찮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제요. 평생 기다려왔던 위로를 자기 자신이 해주는 거예요, 제트. 그리고 깨닫게 되풀이요.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위로, 그 사랑, 그 인정이 사실은 밖에 있지 않았다는 걸.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에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가혹했던 분들은 더 어려워요. 평생 자기 자신을 탓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해온 분들에게 갑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건 낯선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런 간단한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켜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일찍 자겠다고 약속했으면 정말 일찍 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고 했으면 정말 먹는 거예요.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돼요. 아,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융은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했죠. 빈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채워줘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배웠어요. 자기 자신은 나중이라고,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건 이기적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늘 비어 있어요. 늘 지쳐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바닥나버려요. 그때가 되어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나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볼 때 우리는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배우자가 되고, 더 좋은 친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윤군 그림자 외에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남성 안의 여성성과 여성 안의 남성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는 남자는 남성적이어야 하고 여자는 여성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우리 안의 반대편 성질은 억눌러지게 돼요. 예를 들어 남성들은 부드러움이나 취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워요. 그래서 그들 안의 여성성은 억눌려요. 반대로 여성들은 강하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고 배워요. 그래서 그들 안의 남성성이 억눌려요. 하지만 융에 따르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이 두 면을 다 통합해야 해요. 남성도 부드러울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해요. 여성도 강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인간이 돼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돼요. 한국 사회는 최근 많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해요.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압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틀 안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 역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안의 창조성, 우리 안의 파괴성, 우리 안의 사랑, 우리 안의 분노,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융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실현이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하지만 이건 어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평생에 걸친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고통도 포함돼요. 성장에는 항상 고통이 따라요.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이니까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필요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변화의 과정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패턴을 벗어나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견디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 고통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요.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융은 또한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데 우연히 그 답을 발견한다거나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융은 이런 것들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동시성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걸 맹신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우연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다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건 좋아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융은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꿈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꿈 해석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꿈의 언어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자기 꿈들을 살펴보면 어떤 주제들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감정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 계속 쫓기는 꿈을 꾼다면 현실에서 뭔가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요. 계속 잃어버리는 꿈을 꾼다면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줘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뇌의 잡음이라고,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융에 따르면 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꿈은 우리 무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더 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전에 꿈을 기억하겠다고 의도하세요. 그리고 깨자마자 바로 기록하세요. 꿈은 금방 잊혀지니까요. 꿈을 기록할 때는 모든 디테일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이미지나 감정을 적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꿈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 꿈 속의 인물이나 상황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상징하는 걸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탐구하는 거예요.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꿈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의식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꿈속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해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했어요. 물려받은 고통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이 모든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에 걸친 작업이에요. 하지만 가치 있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니까요. 과거의 굴레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융은 말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건 변화를 의미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가장 해방적인 경험이라고도 했어요.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써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한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강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만 그 가면을 벗어도 돼요. 진짜 여러분으로 살아도 돼요. 약점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으로 살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가짜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진짜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가짜를 사랑하는 100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사랑은 평생 함께해요. 그러니 그 사랑을 가꾸세요.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물론 어떤 날은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날은 다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정의 일부예요. 우리는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나선형으로 성장해요. 가끔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도 사실은 더 높은 곳에서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온전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해요.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여러분 자신이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죽이고 있던 것, 그건 사실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는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지만 원래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니 그것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보내주세요. 새로운 여러분이 태어날 공간을 만드세요. 과거의 고통, 물려받은 두려움, 다른 사람의 기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던 평안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올 거예요. 융의 말처럼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치유할지,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면 점점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두렵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길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가 함께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되어 천천히 자라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평안할 자격이 있어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그걸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해주기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락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나는 진짜 나로 살겠다고. 이 결심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안의 진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해요. 여러분은 가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해요. 이제 여러분을 죽이고 있던 것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삶을, 진짜 평안을, 진짜 자유를 맞이하세요. 그 모든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손을 뻗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해요. 여러분의 치유를 응원해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해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자유로우시길, 행복하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